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 석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등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유가 이슈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단타는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주 단위나 월 단위로는 저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면 전쟁이나 유가의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소재가 안 나와야 될 텐데, 결과로는 결국 거래량이겠죠. 이 같은 거래량이 중요한 걸로 보이는 한국 석유, 여기에 대해서 회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뭐 하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까요? 사업 분야의 타이틀로 봤을 때는 석유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이제 석유화학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교량이랑 도로라는 부분도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 및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방수제, 페인트 용제 등 실제 건축에 저희가 보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숨어 있는 부분,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건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도 접착제나 페인트, 생활용품에서도 PP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한 비율로 해서 생산한다고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걸로 보이죠. 이 완제품을 다 다루기에는 굉장히 산업 범위가 넓어서 아마 좀 더 포커스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시 자료로 좀 더 허위가 아닌 팩트만 좀 깔아서 보도록 하죠. 정식 명칭은 한국석유가 아니라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한국석유공사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공기업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뜰주유소라든가 전체 유가의 평균 뭐 요런 공공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는 요런 석유공사도 있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길 바라고요. 이 회사의 최초의 목적은 아스팔트 가공이 최초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가 기름집의 부재라고는 흔히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름에 석유가 붙어 있는데 아스팔트가 메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배신감 같은 게 저는 좀 들긴 했습니다. 실제 매출에서도 아스팔트가 50%, 그리고 앞에서 봤던 다른 사업부인 합성수지나 케미칼 부분이 한 20%, 30%에서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라는 부분도 좀 범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게 되면 아스팔트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BA 라는 것이 벙커 A라는 부분이고요. 경질 중류라고 하는데 낮은 등급의 경유라고 분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라고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시장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RSC4 요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의 포장을 위한 도료의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요런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알아봤는데, 요런 식으로 흙, 노상 위에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를 까는데 아스팔트로 까느냐 콘크리트로 까느냐 요런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표층 위에 도료를 깔아서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요때 RSC4라는 것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에 언급한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의 등락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재무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온 김에 자산 총계의 경우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5%가 되지 않아서 놀라운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 중에 좀 눈여겨봤던 게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이 연말 기준으로 항상 300억대 내외입니다. 근데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고 보여서 재고자산이 뭐 그렇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였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이니까 리스크가 크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손익도 함께 보도록 하죠. 매출액이 6천억을 넘고 있고 2022년에는 7천억도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플로우를 가져가는지 과거도 좀 봤습니다. 2020년까지 오히려 4천억대로 굉장히 4,800억대로 안정적인 형태였는데 2021년에 갑자기 6천억대로 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큰 이슈가 뭔가 합병을 했다거나 기업을 인수했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던 걸로 보이진 않고, 사업부별로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만고만한 매출이었는데요. 2년 사이에 약 8%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매출 원가가 90% 수준으로 꽤나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회사가 공장도 있고 규모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판관비가 6%에서 7%가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영업이익은 150억 내외에 2% 정도였습니다. 2.4%에서 2.2%로 23년에 조금 떨어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손실이었는데요. 과거 2021년과 2022년에 굉장한 지분법 손실이 있었고 이것이 당기손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이 같은 지분법 손실이 없었고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매출이 늘었던 2022년보다 더 높아져서 150억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고 영업이익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2023년에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국석유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뜨는 것과 실제 사실과 사뭇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가와 전쟁 이슈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맞는 것 같은데 유가가 오를 때 과연 한국석유의 이익이 좋은지는 모르겠다. 아스팔트가 메인이라서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장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먹히는 곳이 아니죠. 2022년 3월에 26,500원을 찍고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꽤나 높았던 시점인데요. 무려 100달러, 110달러를 육박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절이었고 지금 경우에는 90달러를 채 못 미치는 80달러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석유 2차 산업으로 보이는 한국 석유가 다른 기업보다 전쟁과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놀랍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자고 일어났을 때 누가 미사일 쏘는 영상이 CNN 통해서 한국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세인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세계 3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전 세계가 국지전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발 한국은 그 소용돌이를 현명하게 회피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전쟁 세대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쨌거나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 우크라 전쟁 때보다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 이슈가 하루 이틀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석유를 주목해야 할 종목 1순위 그룹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한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뿅!